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발을 보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실내에서도 발이 비정상적으로 차다면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흡연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고혈압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다면 발 뒤꿈치에 연결되어 있는 인대나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근막염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근막염은 어떤 관절염이나 과도한 운동 혹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어서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오늘 하루도 무거운 몸을 지탱하느라고 고생한 발을 위해서 따뜻한 족욕을 하면서 오늘 하루는 좀 마무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오프닝에서 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발이 제2의 심장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한 기관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고 원장님, 이 한의학에서는 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까요? 발이 비정상적으로 차다면 당뇨, 흡연, 고혈압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흡연을 하게 된다면 혈액순환 능력이 저하되어 신체의 말단부인 발까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신체의 일부분이지만 한의학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 몸 하나가 들어있어서 전반적인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발바닥은 사람이 똑바로 누워있는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발가락은 머리, 뒤꿈치는 골반 관절, 발가락 아래 튀어나온 부분은 가슴, 발바닥 가운데 부분은 윗배, 그리고 뒤꿈치 부분은 아랫배 생식기로 보고 발바닥을 눌렀을 때 특히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그 부분을 치료점을 삼아 지압을 통해서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에 흐르는 기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 네. 엄지 안쪽은 피, 엄지 바깥쪽은 간, 그리고 이지와 삼지는 위장, 사지는 담, 오지는 방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 발가락만 생김이 이상하거나 손발톱 모양이 이상하거나 색이 다를 경우 해당 경락과 연관 장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발가락이 머리, 발바닥이 몸통 그리고 뒤꿈치가 이 골반이나 생식기라고 하니까 발만 잘 관리해도 우리 전신의 건강을 잘 보살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바닥의 혈자리는 뭐가 있는지 이건 김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손과 발은 심장과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을 담당하기 때문에 혈자리가 유독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발바닥 한가운데는 용천혈이라고 혈자리가 있어요. 그 혈자리 이름은 생명이 솟아나는 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한의학에서는 뇌 질병 치료 외에도 수면을 못할 때라든지 아니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좀 저하될 때 사용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그건 뭐 정말. 손으로 꾹꾹 눌러주는 게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손으로 꾹꾹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 간단한 지압봉 사가지고 발 이렇게 심심할 때 눌러주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가볍게 먼저 건강 상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여의보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탈모인데 그만큼 탈모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지식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좀 깜짝 놀라게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원형 탈모입니다. 자, 갑자기 머리에 동전만한 크기의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실 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을 원장님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 원장님, 그 원형 탈모, 말 그대로 원형의 탈모가 생기는 거잖아요. 일반 탈모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탈모라는 질환을 앞서 공부하기 전에 이제 모발에는 생성 주기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성장기는 말 그대로 모근에서 모발이 나와서 이제 두피를 뚫고 나오는 단계로 한 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요. 예. 이후에 퇴행기에서는 성장이 멈추고 이제 이 단계는 2, 3주 정도 이어지고 그 후에 이제 휴지기에 들어서서 모발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네. 이 기간은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게 되고 빗질만 하더라도 모발이 쉽게 탈락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기 후반 단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모발이 생성되는 발생기 단계로 보시는 게 좋고요. 이러한 모발 생성 주기는 살아가면서 평생 한 20번 정도 반복이 된다고 하고 어떤 특정 원인에 의해서 모발 생성 주기에 이상이 생기면 탈모가 발생하게 되고요. 예. 탈모라 하면은 흔히들 모발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순히 머리가 다 빠진다고 해서 똑같은 탈모로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탈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반응성 탈모 그리고 비반응성 탈모가 있고요. 네. 반응성 탈모는 쉽게 말하면 흉터가 형성되어서 모발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질환으로 보면 되고 비반응성 탈모는 흉터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모발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보면 되고요. 네. 비반응성 탈모는 흔히들 말하는 안드로겐성 탈모, 흔히들 뭐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라고 부르는 그런 탈모가 있고 원형 탈모 아니면 발모벽 그리고 곰팡이 감염에 의한 두부백선 등이 있지만 보통은 임상적으로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아니면 휴지기 탈모나 산후 탈모 그리고 원형 탈모 등으로 내원을 하시곤 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원형 탈모는 모낭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나열해 주신 이 대표적인 비반응성 탈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1차적으로 이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임상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원인이 있고요. 안드로겐은 종류가 워낙 많지만 흔히들 들어보셨듯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주로 작용을 하고 네. 이 부분이 알파 한원 효소에 의해서 이제 DHT로 전환이 되는데 DHT가 모발에 가서 이제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모근을 공격하게 되고 탈모를 유발하게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워낙 낮긴 하지만 부신이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 경우 여성형 탈모를 호소하시곤 합니다. 예. 네네. 네, 그리고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격한 몸의 변화, 예를 들면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출산 혹은 수술 같이 이제 급격히 환경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탈모인데요. 이 경우에는 모발 성장 주기가 갑자기 휴지기로 들어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하게 모발이 확 빠지곤 합니다. 예. 이 변화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후에 시작이 되면서 이제 탈모가 시작되고 난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알아서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갑자기 특정 패턴 없이 확 빠지는 경우에는 휴지기 탈모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외상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흔히 습관적으로 머리를 잡아당기는 발모벽이라든지 아니면 파마나 염색 시 화학 제품에 의해서 모발이 빠지는 경우를 말하고 이 부분은 모발 길이가 워낙 다양하고 아니면 짧게 부러진 모발이 관찰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 오늘의 주제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남성 호르몬 영향이나 외부 환경 요인이 없이도 체내의 면역계 교란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상적으로는 흔히 두피에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한 1, 2cm 크기의 동전 모양 탈모반이 발생하고요. 네. 보통은 하나로 나타나는 단발성이 있다가도 나중에는 이 한 개가 여러 개로 퍼지는 다발성, 그리고 한쪽 귀에서 다른 한쪽 귀로 이어지는 사행성, 그리고 머리가 다 빠지게 되는 전두성, 나중에 심각한 경우에는 모발뿐만 아니라 겨드랑이나 겨드랑이 털이나 음모까지 빠지게 되는 전신성 탈모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원형 탈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 텐데 이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의학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원형 탈모의 발병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조직학적으로는 면역 T세포가 관여하는 걸로 관찰되고 있어요. 네. 면역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나 암처럼 불필요한 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공격을 하는 면역 인자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내 몸의 정상적인 부분도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T세포들이 모근을 공격해서 나타나는 질환이 원형 탈모로 알려져 있고요. 이때 염증 사이토카인들이 똑같이 이제 동시에 분비가 되어서 모근을 공격하기 때문에 원형 탈모 환자들 모발을 살펴보면 위쪽은 정상인데 모근은 공격을 받아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느낌표 모발, 즉 감탄 부호 모발이 잘 발견되곤 합니다. 예. 네네. 원형 탈모 일으킬 네.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긴 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이에요. 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부신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관리해주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해주는 호르몬인데요.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닥치게 되고 그리고 생활 환경이 좋지 않은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계가 교란이 되면서 내 몸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원형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가 유독 심하신 분들은 모발을 이제 현미경으로 살펴본 두피스코프 결과를 보면은 두피가 유독 울긋불긋하다든지 아니면 심하면 구진이 관찰되기도 하셔요. 네. 스트레스 때문이군요. 역시나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원형 탈모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유풍 혹은 반독이라고 일컫는데 의서에는 돌연히 두 발이 탈락해서 두피가 선홍광량하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거는 급격하게 빠지는 원형 탈모의 특성을 묘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형 탈모의 주요 병인은 풍, 혈, 열, 화 등 다양하게 있다고 보고 장부 중에서는 폐, 간, 심, 신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혈허, 칠정, 과로를 원형 탈모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치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혈허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모발은 이제 혈지여라고 하여서 혈액에 남는 부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충분한 영양 공급이랑 혈류의 흐름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요. 네. 그래서 장부의 기능이 유독 많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기혈 소모가 너무 많아서 이제 혈허증이 나타난다 하면은 이제 피부와 모발이 영양을 받지 못하고 모발이 약화되고 그리고 모발이 쉽게 끊어지는 그런 증상을 볼 수 있고요. 예. 칠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신적인 피로나 스트레스로 보면 됩니다. 슬픔이나 불안, 근심 등이 너무 과도하게 쌓이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기혈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그리고 면역계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원형 탈모를 유발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로는 이제 과로하면서 이제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특히 오장육부 중에서는 심과 비를 상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한의학에서 심장과 비장은 기혈을 생성하고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두 장부의 기능이 유독 좀 떨어져 있다 하는 경우에는 수면과 소화 등이 불량해지면서 모발이 약화된다든지 아니면 모근이 쉽게 끊긴다든지 약화된다든지 이런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의학, 한의학 모두 그 탈모와 원형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정말 다행인 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비반응성 탈모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에 희망이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면역 교란이 나타나서 자가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원형 탈모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염증 반응을 1차적으로 빨리 없애주고 원형 탈모를 유발하는 특정 원인인 아까 말씀드린 혈허나 칠정 그리고 과로 이것들을 해결해주고 동시에 스트레스 이완에 효과를 주는 코르티솔 분비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부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거는 일단 주로 메인으로 한약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모근에 특히 염증이 너무 심해서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항염증 작용이 있는 약들을 사용하는데 한의학에서는 보통 이제 청열약
이라고 해서 열을 꺼주는 약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차가운 성질로 이루어져 있고 대표적으로는 금은화, 영교, 황금, 황련 등의 약재가 여기에 속하고 있고요. 예. 원형 탈모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이완할 수 있는 약재에는 시호, 복령이 있어요. 여러 논문에 의하면 시호는 간동맥의 과항진을 막아주고 그리고 디톡스 및 호르몬 대사 그리고 상부 소화기계의 순환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면역이라든지 아니면 해열, 소염 작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낭세포 기능을 회복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혈액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당기, 청궁, 작약 같은 약재를 넣어줄 수 있고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이제 생혈, 보혈, 화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예. 네. 이런 치료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원형 탈모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원형 탈모를 발견하였을 때 그때 바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논문에 따르면 이제 단발성, 다발성, 사행성, 전두성, 전신성으로 원형 탈모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지고 그리고 치료율도 낮아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발병하면 유병 기간 6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네네.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야겠군요. 네, 이 원형 탈모는 치료의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원형 탈모가 의심된다면 빨리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한약을 사용해서 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형 탈모, 그러니까 이쪽 이 머리에다가 이 탈모가 난 그 원형에다가 혹시 침을 놓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원형 탈모 환자분들 내원하시면 주로 약침이나 침 치료를 병행하긴 하는데요. 네네. 약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봉독 약침이에요. 봉독 약침은 뭐 꿀벌의 동낭에서 추출한 봉독을 정제한 약침인데 쉽게 말하면 벌의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 벌의 독에는 진통, 소염, 작용뿐만 아니라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봉독 내에는 멜리틴이라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고 이게 포스포라이페이즈 A2와 결합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아라키돈산의 생성을 막고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피질, 기능축을 자극해서 혈중 코르티솔 분비를 유도해서 면역력을 한층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서 봉독 약침이 경혈점에 주입이 된다면 화열 작용을 하여서 두피 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이제 소염 작용을 통해서 계속 유발되던 탈모 현상을 지연할 수 있고요. 근데 봉독 같은 경우에는 정제 정도에 따라서 EBB, SBB, BB 등 다양하게 나뉘는데 개인의 특성에 따라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봉독의 농도와 용량을 꼭 조절해서 사용해야 하고 웬만하면 한의원에서 시술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같은 벌이더라도 종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독의 함유량이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이제 봉독 효과를 보고자 생벌을 잡아서 나한테 쏘게 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삼가하셔야 하고요. 그렇죠. 네. 멸균 시설에서 갖춘 곳에서 조제한 약액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그 야생에서 벌을 잡아다가 직접 이렇게 침을 놓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사실 그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이렇게 좀 정제가 되어 있는 봉침이라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건 어떤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봉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량을 사용하고 아무리 정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하기 전에는 스킨 테스트라고 해서 피부에 소량의 봉독을 주입하고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살펴보고 시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이제 봉독 약침이 봉독 약침이 몸에 들어가면서 이제 체내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흔히들 이제 저희가 예방 접종 맞았을 때 가벼운 몸살 걸리듯이 치료 부위가 붓는다든지 아니면 가렵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몸살 기운을 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지나면 자연히 소실되고 혹시나 너무 가렵다 하는 경우에는 당일에 냉찜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렇군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으시고 그리고 혹여나 어떤 부작용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회복하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네, 모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주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최소 3개월, 그리고 보통은 6개월까지도 잡으셔야 하고요. 예. 네. 전두성, 전신성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1년 반까지도 치료 기간을 잡으시는 게 예. 좋습니다. 워낙 급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치료 과정 중에는 웬만하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원하셔서 치료 받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네. 처음에는 하나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때 치료를 안 해도 일시적으로는 소실될 수 있는데 이후에 다시 안 좋은 상황이 들이닥치게 되면 그때는 여러 개로 퍼지게 되고 탈모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형 탈모가 있다. 이걸 발견한 순간 가급적이면 빨리 내원하셔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모발 생성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초반에는 한두 달 정도는 더 잘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휴지기 후반에 탈락하는 것이 멈추고 발생기에 들어가고 이후에 생장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모발이 쑥쑥 잘 자라게 되는데요. 이때 검은 머리가 아니라 흰 머리가 먼저 올라올 수도 있는데 네. 보통 모근이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검은 머리로 만드는 성분인 멜리틴 세포가 같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멜리틴 세포가 회복이 되는 속도보다 이제 모발 성장 속도가 더 더딘 경우에는 이제 흰 머리가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멜리틴 세포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가 검은 머리로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원형 탈모 핵심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은 모발이 빠지는 휴지기와 발생기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형 탈모 환자의 모발 탈락을 최대한 빨리 멈추고 그다음 나타나는 모발이 최대한 튼튼하게 잘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 원장님 지금 네네. 말씀해주신 그 멜리틴 세포라는 게 그 멜라닌 세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멜라닌 그쵸, 그쵸, 그쵸. 세포입니다. 예, 조금 전에 네. 그 봉독 설명해 주셨을 네, 때 나왔던 맞아요. 단어랑 헷갈려가지고 네. 멜라닌 세포가 이제 파괴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흰머리가 나올 수 있다. 네. 하지만 이제 모발의 생성 주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이제 예후가 좋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거나 또 뭐 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러면 혹시 또 재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제가 환자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은 흔히들 원장님 한약 먹으면 평생 재발 안 하나요? 아니면 한약 먹을 때는 효과 좋은데 안 먹으면 다시 나타나면 어떡해요? 라고 흔히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뭐 누구나 이제 똑같이 스트레스 환경에 놓이고 누구나 실은 술도 할 수도 있고 담배도 할 수도 있고 뭐 밀가루나 뭐 마라탕 같은 자극적인 음식들 드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걸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질환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내부 체계가 무너진 경우에만 그렇게 질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걸 내부 체계 그리고 면역계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한약을 복용하고 내원해서 침 치료를 진행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내부 체계를 아무리 튼튼하게 구축해놔도 당연히 스트레스라든지 안 좋은 것들이 계속이 반복되면은 이 체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자분들도 이제 한번 겪었다면은 다시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생활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좀 생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원형 탈모의 주 요소인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필수적이에요. 치료가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 너무 많이 빠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게 정상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정상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요인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나 술, 뭐 안 좋은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은 인체 염증 반응을 극대화하고 이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모든 질환에 있어서 제일 좋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 원형 탈모 생활 관리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형 탈모의 원인과 또 이 원형 탈모를 치료하는 봉독의 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리 피곤해도 잠 한 번 푹 자고 나면 체력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런 걸로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요. 아, 그래요? 네네. 자, 오늘 좀 귀를 좀 여시고 네. 잘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불면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 원장님, 일단 우리가 수면에 들어가거나 혹은 수면을 유지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 한마디로 장애가 있다라고 봤을 때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DSM-5 진단 기준에 따르면 잠이 들 때 잠이 잘 안 오거나 중간에 수면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새벽에 깼는데 다시 잠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주 3회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불면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단 오늘 말씀드릴 1차성 불면 장애는 내과 질환 그리고 정신과적 장애, 약물 등이 원인이 아닌 불면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불면증은 원인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잠 관련해서 한두 달 이상 지났는데도 잠에 대해 불편한 점이 있다면 내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잠에 들기가 어렵다거나 잠에 들었는데도 지속적으로 깬다면 치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불면에도 유형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불면의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불면의 유형에는 크게 인면장애, 그리고 수면유지장애, 그리고 조기각성이 있습니다. 인면장애는 잠들기까지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수면유지장애는 잠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자다가 밤에 5번 이상 자주 깨는 것이고 그 깨어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일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각성은 전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이면서 이제 깼는데 다시 잠자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요. 네. 불면증 환자 중에는 한 가지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양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우리가 흔히 잠에 들지 못하는 것만 어떤 수면 장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면이 유지되지 않거나 혹은 너무 짧게 잔다거나 하는 것도 모두 불면 장애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생각만 해도 정말 피곤하거든요. 좀 이어지면 뇌 기능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면 장애는 뇌와 관련이 깊은데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뇌 기능을 회복하게 돼요. 네. 따라서 불면증을 오래 방치하면 수면 중에 진행되는 뇌 기능 회복이 저하돼서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불안장애, 자율신경 기능 이상과 같은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면 장애 조기 치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네. 자, 이 조기 그리고 치료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 더 설명해 주시죠. 잠을 못 자는 상태를 오래 지속하게 되면 방치하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뇌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치료받는 것이 좋은 게 이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잠을 못 잤을 때 정말 느껴지는 불편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집중도 잘 안 되고 뭔가 머리가 멍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 불면이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차성 불면증의 가장 흔한 주 증상은 잠들기 어렵고 그리고 반복해서 깨는 것인데요. 이처럼 밤 동안에 편안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충분한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고 일어나서 원기가 회복되지 않아서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계속 멍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 등을 경험할 수 있고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기억력 저하, 두통, 어지럼증, 불안과 초조, 우울감, 소화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 때문에 업무 능력에 영향을 받거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수도 있겠죠. 네, 또 환자들이 특징적으로 호소하는 뭔가 불편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불면이 있는 환자들은 보통 이제 빨리 잠이 들어야 되고 충분히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잠은 달아나고 정신은 또렷해져서 좌절감과 고통만 더 커지곤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수면 환경에 대한 강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점점 또렷해지고 이제 정신이 예민해져서 이제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그리고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 옆집에서 문을 닫는 소리 등이 더 크게 들려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베개 높이나 가구 위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일어나서 그러한 위치로 바꾸려고도 합니다. 이처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알겠죠. 환자분들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오늘은 잠을 잘 수 있을까, 중간에 깨지는 않을까, 잠을 충분히 못 자서 내일 할 일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다른 질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잠 못 자는 병, 이 불면 장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의학에서 불면증은 실면, 불매, 소매, 무면, 소수, 부득과, 부득면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허증의 심담 허겁, 영열 부족, 음어내열, 그리고 실증의 사결불수, 다면울결, 위중불화 6가지 유형으로 변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진으로 정확하게 변증하고 특이 증상과 맥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진단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예, 자, 6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증상을 언급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기력이 저하되고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허증에 해당하고 기능이 항진되면 실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갑자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잘 놀라고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으시죠. 이에 더해서 간혹 무서운 꿈을 꾸기도 하는 것이 심담허겁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과로, 수술, 출산 등으로 체력이 약해지고 피가 부족해질 때 영열 부족으로 변증할 수 있는데요. 눈이 침침하고 어지럽고 멍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노동과 성생활로 속열이 조장돼서 허열이 생겨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 음어내열로 변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잡념과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들기 어려울 때 사결불수로 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이 뭉쳐서 잘 놀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다면울결, 소화장애나 위장기능 장애가 있어서 수면을 취하기 어려울 때는 위중불화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족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너무 항진돼서도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사결불수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걱정이 좀 많으신가 봐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본인이 뭐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치료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치료는 이런 한약 치료부터 시작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 한약 치료와 침 치료를 해서 환자에 따라 필요한 방법을 더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약 치료로는 문진에 따라 변증해서 귀비탕, 소요산, 온담탕, 그리고 교태탕, 시오소관산, 천황보심단, 혈부추거탕, 화위안신탕 등을 가감해서 처방하게 됩니다. 또 백회, 사신총, 그리고 신정, 신문, 내관, 신맥조회 같은 혈자리가 불면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이런 혈자리를 이용해서 침 치료를 하게 되고 변증에 따라서 혈의를 추가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귀에 붙이는 스티커 침을 이침이라고 하는데 네. 신문, 피질하, 교감 혈자리 등이 불면 치료에 효과적이고 이 침은 스티커 같이 귀에 붙여서 지속적인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꾹꾹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 네네. 스티커처럼 귀에 이게 붙여놓고 손으로 가끔씩 눌러주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 스티커가 그냥 시중에서 침이 안 달려 있는데 그냥 약간 은으로 돼서 이렇게 파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혹시 좀 도움이 될까요? 네네. 이제 이침을 붙이게 되면 혈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제 자극을 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 지속적인 자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이 불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가장 손쉽게 먼저 손이 가게 되는 게 어떤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가 아닐까 싶은데 자, 이런 약의 도움을 받은 것도 급한 경우엔 필요하겠지만 네. 계속해서 도움을 받다 보면 좀 의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는 먹었을 때 잠을 자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거나 이제 오남용 시 약물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뇌기능 저하, 몽유 증상, 수면 중 섭식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자주 복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복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수면 장애 증상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진짜 무조건 이렇게 잠을 자게 하는 약을 먹는 것보다는 내가 왜 잠을 못 자는지 이 불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치료의 어떤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는 환자들에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나요? 무엇보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올바른 수면 생활 습관을 관리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네. 수면을 위한 생활 가이드로는 잠잘 때 외에는 침대에 눕지 않기, 그리고 5분 이내에는 잠이 들지 않을 때는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또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긴장과 흥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에 가까워지면은 최대한 이제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낮잠을 자제하시고 최대한 밤에 자려고 하고 그 오전 중에 신체 활동을 하면 이제 깨어 있는 시간에 이제 에너지 대사량 같은 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수면 시간이 되면 훨씬 이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자극을 일으키는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잠자기 전에 20분간 온수로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네, 말씀해 원장님, 주신. 저는 이제 사실 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꿀잠을 자야만 이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저도 잠자기 위해서 여러 가지 꿀팁을 스스로 좀 지키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조금이라도 더우면 잠이 좀 잘 안 오던데 이게 혹시 좀 몸이 열이 난다고 느껴진다거나 주변 환경이 덥다거나 이러면 잠이 안 올 수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 이제 원래부터 이제 신체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더워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같은 걸 틀거나 선풍기를 틀어서 조금 체온을 낮춰주면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춥게 자면 오히려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예, 예.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좋은 수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잠을 잘 때 발을 내놓고 자는 것이 더 잠들기에 좋다, 아니다. 뭐 이런 좀 약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발을 이불 안에 넣고 잤을 때 너무 덥다 싶으면 내놓는 것이 좋고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거나 이렇게 냉한 체질이면 발까지 이렇게 이불에 넣고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 20분간 온수 샤워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자극을 일으키는 활동 피하기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뭔가 이게 밤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퇴근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게 혹시 수면에는 좋지 않은 습관인가요? 잠들기 직전에 바로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긴장을 하게 되거나 뭐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이제 수면에 조금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수면 시간에 가깝게 운동하기보다는 이제 해가 떠 있는 낮에 조금 운동을 해주시고 수면 전에는 충분히 안정을 취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너무 안 올 때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아니면 바나나를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나요? 네, 이제 저녁을 일찍 먹었거나 하루 동안 음식 섭취량이 부족했을 때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스낵, 따뜻한 우유, 바나나 한 개 정도는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배부를 정도로 먹어버리거나 과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한두 시간 후에 더부룩하고 갈증이 나서 잠이 깰 수가 있어요. 속이 편안한 유동식으로 적당한 양을 섭취해서 허기를 달래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적당한 양으로 뭐 너무 배가 부르지 않게 약간의 포만감만 느껴질 수 있도록 또 소화가 또 잘 되는 유동식으로 드시는 게 꿀팁이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불면 장애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이게 아닐까 싶거든요. 뭐 수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자, 이겁니다. 바로 스트레칭. 정유현 아나운서 사실 스트레칭에 좀 일가견 있지 않으신가요? 아, 그렇죠. 제가 또 유연한 정유현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 아, 네네. 네, 사실 스트레칭이- 운동도 잘하시고.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스트레칭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혈액순환이 제가 좀 안 되는 편인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좀 된다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런데 좀 저는 궁금한 게 두 원장님들은 어떻게 좀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지 궁금한데 고 원장님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 어깨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주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는 목 뒤쪽이랑 이제 측두근 쪽을 폼롤러로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활동하는 낮에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목 어깨 쪽이 많이 긴장이 돼서 수시로 이제 손으로 이제 목을 주물러 주거나 이제 머리를 잡고 목 어깨를 이완시켜 주기도 합니다. 네. 목 어깨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머리로 혈액을 보내는 유일한 통로잖아요. 이곳이 이제 긴장되고 굳어버리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저하될 수 있고 심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눈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몸을 앞으로 숙여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많이 안고 계시는 이제 어머니 분들 아니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할 때 이 목 어깨가 많이 긴장되기 쉬우니까 틈틈이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 원장님도 이제 스트레칭 좀 하시는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특히 하체가 좀 많이 부어서 집에 퇴근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폼롤러로 조금 하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동을 하는 게 있는데 플라잉 요가를 좀 자주 그래요? 너무 하거든요.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진짜 아파서 멍도 좀 많이 들고 약간 좀 고통이 많은 편인데 네. 하다 보면은 붓기가 빠지는 게 눈으로도 확확 보이기도 해서 하다 보면 좀 자세 취하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예. 좀 자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네. 저 두 원장님 분 다 좀, 네. 예, 궁금한 혈색이 게 좋으시고, 네. 한의사들은 보통 어디 근육이 결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막 침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차트 이렇게 차팅하는 게 네네. 있다 보니까 데스크를 좀 데스크탑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아. 보니까 승모근 좀 많이 결리는 것 같고 저는 체질적으로 좀 하체가 많이 부어서 하체도 좀 많이 붓습니다. 그렇군요. 고 원장님은요? 저는 침 치료를 할 때 조금 숙여서 침 치료를 하는 편이라서 목 어깨 쪽이랑 허리 쪽이 많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스트레칭 해주려고 하고 저도 이제 원장님처럼 하체 쪽이 많이 붓는 체질이라서 자기 전에 이렇게 하체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네. 아,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네네. 스트레칭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어떤 건강 상식 중에 하나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하면 수명이 단축된다.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가 있는데 김 원장님 이거 사실인가요? 보통 한 자세 오래 하게 되면은 흔히들 들어보셨듯이 하지정맥류에 걸리기 쉬운데 네.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압력이 가해져서 이제 판막이 망가지면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고 네.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표피에 있는 정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운동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과체중 아니면 유전적 요인 등이 더해지면서 이제 정맥 내벽의 탄력이 저하가 되게 되고 이러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합병증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자세를 오래 하는 거는 이제 심장병 확률에도 증가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치매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당뇨병 아니면 심부정맥 혈전증 그리고 암, 허리 통증 이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장 이렇게 비틀면서 운동을 이게 그러게요.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스트레칭만으로도 1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떤 작용과 효과가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스트레칭의 작용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고 원장님. 스트레칭은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깊은데요. 우리 긴장을 느끼게 되면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긴장이 줄어들면 부교감신경, 계통이 활동을 개시해서 호흡이 느려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며 혈압이 낮아지게 되는
있는데요. 이처럼 부교감 신경의 활동은 교감 신경 활동에 의해 긴장된 활동을 안정 상태로 정상화시키는 것인데 스트레칭은 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줍니다.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세로토닌과 엔돌핀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근육이 이완되면 혈액이 체내에서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되면서 산소와 영양소가 우리 몸 전체에 균등하게 이제 공급될 수 있습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뇌는 물론 말초신경까지 산소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소화기와 장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정말 네.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몸을 스스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 스트레칭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고 원장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려고 몇 가지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고개가 튀어나오고 이제 어깨가 이렇게 말리는 이제 라운드 숄더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칭 몇 가지 알려주시죠. 일단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라운드 숄더란 어깨가 말리고 등이 굽어진 현상을 뜻하는 말로 상부 승모근과 소흉근이 단축되고 그리고 하부 승모근과 능형근이 약해지면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의자 끝에 걸터 앉거나 모니터 앞에 가까이 앉는 자세 또는 구부정하게 TV나 컴퓨터, 스마트 화면을 보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런 라운드 숄더의 주범이 됩니다. 말린 어깨와 굽은 등을 펴주기 위해서는 승모근의 긴장을 풀어주고 동시에 강화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릴 스트레칭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일단은 왼쪽 어깨를 좀 스트레칭 해볼 건데 네. 오른손으로 이제 관자놀이를 짚고 네. 이렇게 늘려주면 왼쪽 어깨가 좀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10초 유지해 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반대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네. 살짝 고개를 좀 숙이시면 또 뒤쪽이 스트레칭 되는 오, 느낌이 드실 그러네요. 거고요. 그렇네요. 똑같이 네. 반대편을 10초 동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긴장돼서 짧아진 소흉근을 또 풀어주는 것인데요. 소흉근은 여기 이쪽 어깨 쪽에서 이렇게 어깨 쪽과 이제 갈비뼈까지 이어진 작은 근육인데 이 단축되면 이렇게 어깨가 말리게 되는 이제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소흉근은 이쪽 쇄골 아래 살짝 아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으로 살짝 이렇게 풀어주면 소흉근 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나 보죠.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네요. 저도 그러니까요.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스트레칭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셨는데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이걸 왜 안 하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나 이게 효과가 좋고 간편한 이 건강관리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스트레칭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직접 원장님들께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